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서울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정치인과 재벌, 해외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낀 사람 중 단 한 명만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다. 민지은, 31살, 계약직으로 일하는 임시 종업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이현수 회장의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각국에서 날아온 투자자들이었고, 모두 그가 만든 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서 한순간에 공기가 멈추는 일이 일어났다. 이현수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돈다발을 툭 떨어뜨리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 전부 줄 테니 독일어로 나를 응대해보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웃음이 사라졌다. 접시를 내려놓던 종업원들이 멈췄고 대화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다. 조용한 음악 소리만 흐르던 공간이 순식간에 냉소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모두가 보고 있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듯 마치 한 사람의 인간을 시험 삼는 장난처럼 내뱉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힘과 부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누군가를 낮춰야만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들고 있던 쟁반 위에 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 달치 급여의 몇 배였다.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도 있었고 밀린 월세를 갚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커질수록 모욕의 무게도 함께 커졌다. 그는 이미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던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이현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옆에 앉은 독일 투자자들을 향해 농담하듯 말했다. 우리 한국의 종업원들은 얼마나 재치 있는지 보여드리죠. 언어 실력은 없겠지만 용기 하나는 있을지도 모르죠. 주변에 몇몇이 억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무례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현수의 권력 앞에서 아무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의 이름표를 바라보던 그가 다시 말했다. 민지은 씨라고? 나이도 꽤 돼 보이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네? 학창시절엔 공부 좀 했나? 그의 말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밟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는 웃으며 어차피 모를 테니까 걱정 마요. 내가 한 말 이해나 했을지 모르겠네. 라고 중얼거렸다. 몇몇은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멈출 용기를 내지 않았다. 그곳은 힘이 규칙이 되는 세상이었고 사람의 존엄 따위는 가격표로 매겨지는 공간이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밤에는 이 레스토랑에서, 낮에는 번역 일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모른다. 그들은 단지 값비싼 옷을 입은 손님과 저렴한 제복을 입은 종업원으로만 구분했다. 이현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다시 돈다발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자, 선택해보시오. 이 돈을 받을 기회요. 독일어로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봐요. 아니면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든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그에겐 이건 유희였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오만한 권력자의 놀이. 주변 테이블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이어졌다. 진짜 독일어 할 줄 아나 봐? 저 여자는 아마 아무 말도 못할걸? 그런 목소리들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먼 기억 하나가 스쳐갔다. 독일에서의 강의실,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자신이 흑판에 적었던 문장들. 그 시절엔 언어가 삶이었고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라진 듯 보였다. 그녀의 침묵은 긴장감을 더욱 키웠다. 이현수는 자리에서 웃으며 일어섰다. 왜, 겁먹었소? 그럴 줄 알았지. 다들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식을 가져도 결국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돼 있지. 그의 말은 잔인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벽을 상징하는 문장이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항의하지 않았다. 돈과 명예, 관계가 얽힌 자리에서 사람들은 정의보다 안정을 택했다. 지은은 그들의 침묵을 보며 오히려 확신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의 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언어는 태도에 있지.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 말은 오래전 기억 속에 묻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이현수는 그 침묵을 또다시 오해했다.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시간 낭비네. 이 돈은 독일어를 아는 사람에게 주지. 다음에 배워보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돈을 치우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놓인 유리잔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사람들은 느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감쌌다. 그 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웃음은 억지로 이어졌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의 자존심이 바닥에 짓밟히는 대신 조용한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모두가 하찮게 여긴 임시직 종업원 민지은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그날 밤 처음으로 기억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년 전 민지은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 그녀는 연세대학교 언어학과의 젊은 강사로 학생들에게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가르치며 학문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7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그녀의 이름은 학계에서 꽤 알려져 있었고 젊은 학자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유럽 언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로 독일본 대학에서 연구 초청을 받은 날 교수실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때 인생이 그렇게 단단히 살게 된 줄 알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이제 우리 딸은 세계로 가는구나 라고 말하던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한 통의 전화였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말기 암이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곧장 아버지 곁으로 내려갔다. 병실의 흰 벽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언어를 잃었다. 아무리 말을 찾아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교사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빚이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험금은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비 계좌를 깨고 저축을 털고 유학 준비를 모두 포기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다. 정신과 약값, 병원 진료비, 아버지의 부채 상환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모든 걸 팔았다. 연구실에 두었던 노트북, 아버지가 남긴 시계, 그리고 아끼던 책들까지. 그럼에도 돈은 늘 모자랐다. 은행은 차가웠고 동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함께 연구하던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은 씨, 안타깝지만 이번 학기엔 대체 강사를 구해야겠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싸움의 여력조차 남지 않았다. 그녀의 이메일함은 점점 비어갔다. 해외 학회 초청도 학생들의 질문 메일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해도 매일 강의실에서 미래를 논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은행 이자 날짜를 계산하며 하루를 버텼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주였다. 처음엔 번역 일을 했다. 논문을 밤새 번역하고 낮에는 병원에 있었다. 그러나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친구의 소개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조건은 좋지 않았다. 손님 대부분은 재벌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투는 언제나 거만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 출근한 날 매니저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선 감정 보이면 안 돼요. 손님이 뭐라 해도 그냥 웃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했다. 밤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던지는 무례한 말,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는 장난,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지식과 품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그녀를 한눈에 아랫사람으로 판단했다. 한 번은 손님이 와인 이름을 잘못 발음했을 때 무심코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었다. 그날 매니저는 그녀를 불러 주의를 주었다. 손님이 틀렸다고 정정하면 안 돼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 말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예의란 무엇일까? 누가 예의를 지키고 누가 지키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그 후로 감정을 완전히 닫았다. 일할 때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계산을 확인하고 빈잔을 채우고 인사하고 나왔다. 하루가 끝나면 신발을 벗을 힘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유니폼을 입었다. 어머니의 약봉지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감정은 사라졌다. 그녀는 가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허무하게 사라졌다. 사회는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 연구리 지원이 끊기자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교수직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새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예전 제자들이 해외 학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와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그녀를 자극했다. 부러움이 아니라 한때 자신도 저기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녀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마치던 중 손님이 계산서 위에 돈을 던지고 말했다.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다 사정이 있겠죠.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모욕이었다. 지은은 그날 퇴근길에 한참을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일일 뿐이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주문에 가까웠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금 달라졌다. 언어 대신 침묵을 배웠고 교단 대신 손님을 상대하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은 작고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회장과 투자자들, 쟁반 위에 돈다발,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3년 동안 쌓인 굴욕과 침묵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다. 인생이 자신을 끝없이 바닥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힘을 증명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과거의 교수였던 민지은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그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한번 모욕이 던져진 바로 그 자리에서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웃음도 술잔의 소리도 멎은 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민지은은 이현수가 던진 돈다발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병원비 3달치가 있었다. 어머니의 약값을 낼 수 있고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유혹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손에 닿지 않아도 느껴지는 냉기.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자존심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현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자신감은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돈으로 세상을 조정해온 사람이었다. 그에게 언어란 지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급을 구분하는 장식품이었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한마디로 한 사람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못하겠죠. 독일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의 긴장을 즐겼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엔 오랜 기억이 스쳤다. 독일 베를린의 강의실, 칠판 앞에서 서 있던 자신, 그리고 그때의 학생들이 떠올랐다. 독일어로 진행하던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던 날, 교수들이 박수를 쳐주던 장면도. 언어는 그녀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삶의 일부였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언어가 자신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언어를 무기로 삼는 누군가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었다. 이현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금 포기해도 괜찮아요.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니까.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누군가는 미소를 숨겼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런 자리는 언제나 권력이 승리하는 공간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자존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선택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꿀 수는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도망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이현수는 지루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 예상대로군요. 학벌이 어쨌든 결국 이 자리에선 다 똑같아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의 말은 단검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단했다. 이현수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뭐라고요? 도전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좋습니다. 재미있게 됐군요. 그는 손뼉을 쳤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실패하면 여기서 모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시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그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은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현수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웃었다. 이야, 정말 용감하군. 하지만 용기는 실력 대신 못 써요. 자, 다들 들으셨죠? 우리 여기 있는 손님들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님들에게 시선을 보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그저 술잔을 들었다. 그의 날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이 자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독일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논문을 번역하던 새벽, 교수의 질문에 답하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한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던 자부심.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현수는 의자에 기대며 비웃었다.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직접 봅시다. 그는 흥미로운 장난감을 찾은 아이처럼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자신이라는 확신. 그는 손에 든 잔을 흔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아니라 위치로 나뉘죠. 어떤 사람은 평생 배워도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해요. 왜냐면 태생이 다르니까. 그 말은 독이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독을 마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맑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였다. 무릎 꿇는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어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문장 구조, 발음, 억양, 어휘,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잊지 않으려 애쓴 모든 학문적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이건 실연이 아니라 증명이다. 주변의 웨이터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상과의 연결이 잠시 끊긴 듯했다. 오직 자신과 기억만이 존재했다. 이현수는 재촉하듯 말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할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그는 그 말로 그녀의 자존심을 끝까지 자극했다. 그러나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호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멈췄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었다. 그것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다. 이현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처음으로 미세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판은 달라지고 있었다. 민지은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현수는 흥이 난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메뉴 좀 가져오세요. 그거 있잖아요. 유럽 손님들 올 때만 쓰는 독일어 메뉴.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둘러 움직였다. 그 메뉴는 평소 일반 손님들에게는 특별판이었다. 내용은 복잡했고 전문적인 조리 용어와 지역 특색이 가득했다. 주방장조차 발음을 어려워해 종종 영어 번역본을 따로 준비하곤 했다. 이현수는 기다리는 동안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사회에는 서열이 있고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요. 이런 자리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는 일부러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잔인한 의도가 있었다. 옆에 앉은 독일인 투자자 슈미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회장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그렇게 갑자기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현수는 손을 내저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교육이에요. 겸손을 배우는 기회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불쾌해 보였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바라봤다. 메뉴가 도착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다. 페이지마다 독일어로 쓰인 요리 이름이 가득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비서에게 건넸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 재미있겠지. 그리고는 민지은을 향해 미소 지었다. 자, 이걸로 시험을 치죠. 5가지 요리를 독일어로 정확히 설명하세요. 재료, 조리법, 의미까지 완벽하게요. 주변의 숨소리마저 가벼워졌다. 지은은 한참을 메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이현수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좋아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죠. 만약 성공한다면, 그래요. 돈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여기서 바로 사과하고 나가세요. 괜찮죠?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다. 자신이 완벽히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지은이 입을 열었다. 조건을 추가해도 될까요? 그 말에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현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조건이요? 흥미롭네요. 어떤 조건이죠? 제가 성공한다면 회장님은 2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셔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이현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는 협상까지 하시네요. 좋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직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옆에 있던 독일인 투자자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이건 너무 심하군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현수는 듣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재미있다는 듯 비서를 불렀다. 지금 기록 남겨요. 문서로 해두죠. 그래야 나중에 말 바꾸는 일이 없을 테니까. 비서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조건을 입력했다.
민지훈 직원은 5가지 독일 요리를 정확히 설명할 경우 회장 이현수는 2억 원을 기부한다. 실패 시 민지훈은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 그 문장을 확인한 후 이현수는 비서에게 프린트하라고 했다. 종이가 인쇄되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눈을 마주쳤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문서가 인쇄되어 나오자 이현수는 볼펜을 건넸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는 마치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업가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건 인간의 존엄을 거래하는 종이었다. 지은은 펜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잔잔한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조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그리고 종이를 이현수에게 돌려줬다. 그는 서명된 문서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하군요. 그는 문서를 접어 비서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걸 보관하세요. 나중에 재미있는 기념이 되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투자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회장님, 혹시라도 이게 그녀가 성공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현수는 비웃듯 말했다. 성공할 리가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다시 와인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게다가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된다면 그때는 기부하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정리했다. 예전 연구 시절 독일에서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요리 이름, 조리 방식, 문화적 의미, 그 모든 지식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하나 되살리고 있었다. 이현수는 주변을 돌아보며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죠.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쇼도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의 웃음이 어색하게 퍼졌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 떠들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옆에 앉은 슈미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오락이 아니야.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계약이 완성되자 이현수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민지은 씨 준비됐습니까? 그 순간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그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현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처음으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당신의 가치라 정말 언어에 있다면. 그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공기 속에 섞였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민지은이 있었다. 민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독일어 메뉴를 조용히 펼쳤다. 손끝이 종이를 스칠 때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그녀는 한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첫 단어가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Guten Abend, meine Damen und Herren.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발음은 교과서적이 아니라 현지의 억양을 담고 있었다. 이어서 이어진 문장들은 유려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연결되었다. 독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체화의 언어였다. 그녀는 첫 번째 요리를 소개했다. Heute präsentieren wir Ihnen den klassischen Wiener Schnitzel, ein Gericht, das die österreichisch-deutsche Kultur vereint. 단어마다 자연스러웠고 문장은 리듬을 가졌다. 그녀는 요리의 이름뿐 아니라 그 기원과 역사까지 정확히 설명했다. 비엔나식 슈니첼의 역사, 19세기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귀족들이 즐기던 식사 문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일 요리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녀의 설명은 교과서적이었고 동시에 생생했다.
독일 투자자 한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발음이 완벽해요. 뮌헨 대학 학생들보다 낫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다. 이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낯선 언어가 빠르게 흘러나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의 힘은 이상했다.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정확하고 깊이 있는 언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이어서 두 번째 요리를 설명했다. Das zweite Gericht ist der Rinderlaulade, ein Symbol für die Hausmannskost, die Wärme der deutschen Familie verkörpert. 그녀는 단순히 번역하듯이 말하지 않았다. 요리 속에 담긴 문화적 정서를 풀어냈다. 소고기 마리 요리가 독일 가정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유, 전쟁 이후의 경제 회복기와 함께 서민의 식탁에 오르던 시절의 의미까지 그 모든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현수의 입가에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처음에는 흥미롭게 구경하던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불안한 시선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요리의 설명이 이어졌다. Wir haben Schweinebraten mit Knödel, ein traditionelles bayerisches Gericht. 그녀의 발음에는 지역 억양까지 담겨 있었다. 뮌헨에서 연구하던 시절 교수들이 강조하던 바로 그 억양이었다. 그녀는 요리의 풍미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지방의 비율, 온도 조절, 맥주를 이용한 소스의 역사. 그 모든 지식은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독일 투자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잠시 말을 끊었다. Entschuldigung, Sie haben in Deutschland gelebt, nicht wahr? 지은은 미소만 지었다. Ja, in Berlin und München.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회장석 쪽에서 작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현수는 잔을 들었지만 와인은 더 이상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지은은 네 번째 요리를 소개했다. Nun kommt Sauerkraut mit Wurst, ein einfaches, aber bedeutungsvolles Gericht. 그녀는 독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사워크라우트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 계층이 어떻게 이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했는지, 그것이 유럽의 식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은 학문적이었고 동시에 인간적이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이었지만 이제는 강의였다. 한 사람의 지식이 권력을 조용히 압도하고 있었다. 이현수는 비서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이게 진짜 독일어 맞아?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리를 꺼냈다. Zum Schluss präsentieren wir Ihnen Schwarzwälder Kirschtorte, die berühmte Schwarzwald-Kirschtorte, die Geschichte und Süße zugleich trägt. 그녀는 블랙포레스트 케이크의 기원, 독일 남서부 지역의 전통, 그리고 전후 시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까지 설명했다. 말은 마치 시처럼 흘러갔다. 그녀가 설명을 마친 순간 짧은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커졌다. 독일인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Großartig, perfect.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이현수는 꼼짝하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가 던진 시험이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영어로 말을 이었다. Food is not just a product of ingredients. It is a language that connects generations, regions, and emotions. 그녀의 목소리는 진중했고 모든 단어가 명확했다. When we understand a dish, we don't just taste it. We listen to history. We feel identity. 그 문장들이 끝나자 홀 안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경의의 박수였다. 이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붉었고 시선은 흔들렸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메뉴를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독일어보다 더 깊게 울렸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실력과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현수의 미소는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수가 멈춘 뒤에도 공기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지은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현수만이 의자에 굳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지은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민지의입니다. 연세대학교 응용언어학 박사로 독일어와 다국어 연구를 전공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한 문장씩 또렷이 이어갔다. 독일 본 대학교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외교부 국제통역 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가 방금 보여준 언어의 깊이가 단순한 숙련이 아니라 오랜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사정으로 학계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무너졌고 어머니가 병을 앓으셨습니다. 남은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은 슬픔을 담지 않았지만 진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독일인 투자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가 독일어로 말했다. Wir investieren nicht in Arroganz, sondern in Kompetenz.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오만이 아니라 능력에 투자합니다. 그의 말은 홀 안을 가로질러 울렸다. 이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능력을 시험해 보려던 거였어요. 절대 모욕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배욕이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시험할 때는 존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칼날보다 예리했다. 옆에 있던 투자자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Wir haben gerade deine Kultur gesehen und beurteilen, ob wir mit dir gemeinsam arbeiten können. 그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현수는 급히 일어섰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단지 오해입니다. 저희 회사는 언제나 투명하게... 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다른 투자자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Wir haben deine Tätung angesehen. 두 번째 투자자의 말이었다. 그는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다. 당신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현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선들이 이제는 완전히 등 돌려 있었다. 슈미트가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계약을 취소합니다. 모든 조건을 철회하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단호했다. 지금 바로. 이현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다. 기다리세요. 지금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상황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한참 후 슈미트가 다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건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투자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은 독일어로 짧게 말했다. Respect. 그것은 박수보다 더 큰 경유의 표현이었다. 이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없이 와인잔을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시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국제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은은 고개에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모욕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투자자들은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홀 안에는 이현수와 직원들만 남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숨을 쉬었다. 이현수는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옆으로 가지 않았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서류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 종이는 이제 무의미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보다 더 큰 것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 나왔다.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했다.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퍼졌다. 외국 언론은 그것을 서울 레슨이라 불렀고 기업의 윤리를 묻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현수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그의 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민지은은 그날 밤 늦게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병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그날 밤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 사건은 단 하룻밤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의 주요 뉴스란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 기사에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휴대폰으로 찍힌 흔들린 화면 속에서 이현수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카메라가 흔들릴 때마다 그가 던진 돈다발, 그리고 민지은의 침착한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이게 진짜냐? 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에 공감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며칠이 지나자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 독일의 한 신문은 한국에서 언어학자가 웨이터로 일하며 재벌 회장을 무너뜨렸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영국의 방송은 그녀를 존엄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SNS에는 수많은 해시태그가 생겨났다. 품격의 언어, 진짜 배움, 민지은 효과. 사람들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사회의 위선과 차별을 비판했다. 누군가의 직업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배운 사람의 존엄을 이해한다. 그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반면 이현수와 그의 회사는 폭풍에 휘말렸다. 그가 이끄는 부동산 그룹은 며칠 만에 신뢰를 잃었다. 외국 투자자들은 계약을 철회했고 주식은 연일 하락했다. 회사의 홍보팀은 진화에 나섰지만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현수는 언론에 해명 자료를 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오해였으며 사적인 유머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그 변명은 불을 끄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렀다. 사람들은 그의 사과문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 댓글에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유머로 사람을 모욕한 거라면 그건 더 나쁘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본심이다.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오만의 상징이 되었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재벌의 특권의식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고 사회학자들은 그의 행동을 구조적 차별의 축소판이라 분석했다. 결국 회사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신뢰도마저 추락한 상황에서 그를 더 이상 수장으로 둘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가 나왔다. 이현수 회장은 사임한다. 단 한 줄의 발표였다. 그날 오후 그는 회장실을 비웠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지탱하던 명함과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그의 퇴진을 늦은 정의의 시작이라 보도했다. 한편 민지은의 이름은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가 기사로 소개되었고 학문과 현실의 경계에서 버텨온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방송국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대부분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현수가 서명했던 기부 약속은 공식적으로 이행되었다. 그의 비서실을 통해 2억 원이 지정된 교육재단으로 전달되었다. 재단은 그 돈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이름은 7개 언어를 말하는 웨이터 장학금. 그 소식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감탄했다. 세상에, 이름이 너무 멋지다. 그녀의 침착함이 결국 세상을 바꿨다. 그 장학금은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지원금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지방의 작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통역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며칠 후 재단을 통해 민지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였다. 민지은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좋아했지만 가난 때문에 항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지은의 눈에는 잠시 빛이 머물렀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여전히 차별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한 번쯤 멈춰 생각하게 되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냈는가로 판단하려 했다. 이현수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교훈으로 삼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인용하며 존엄과 오만의 차이를 논했다. 언론 교육에서는 그날의 영상을 사례로 보여주며 말하곤 했다. 사람을 얕보는 순간 당신의 조직이 무너진다. 한편 민지은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다.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고 새벽마다 번영일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 호칭을 부담스러워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사회의 균열을 드러냈고 동시에 희망을 남겼다.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날 돈이 아니라 품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6개월이 지난 봄, 민지은은 다시 교정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였다. 서울대학교 국제언어윤리학 특별 강연 교수로 초빙된 것이다. 그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지만 학내에는 이미 기대담이 돌았다. 그녀의 이름은 언어의 품격을 증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첫 강의 날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탁위에 노트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언어와 존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한 학문적 설명이 아니었다. 언어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존중의 다리가 되기도 하는지 그 복합적인 면을 이야기했다. 말은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타인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언어는 우리 인감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를 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교수님, 그날 이후로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느끼세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녀는 강의를 마치고 조용히 강의실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 빛이 자신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손 닿을 듯 가까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그러나 표정은 훨씬 밝았다. 지은과 어머니는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둘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집이었다. 저녁마다 어머니는 작은 주전자로 차를 끓였고 지은은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다음 강의 준비를 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값졌다. 어느 날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총장의 요청으로 지은이 축사를 맡게 되었다. 단상에 오른 그녀를 향해 수백 명의 학생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말이 시작되자 홀 안은 고요해졌다. 저는 과거의 교수였지만 어느 날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삶은 예고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모욕을 침묵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식은 옷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지위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배움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의 연설은 다음 날 전국 뉴스에서 다시 한번 소개되었다. 기자들은 품격으로 세상을 설득한 교수의 졸업 연설이라 제목을 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강남의 밤, 한 사람의 존엄이 권력을 무너뜨렸다 라는 영상이 남아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도 언젠가 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매 학기 새로운 학생들과 마주하며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가르쳤다. 때로는 외국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고 강연 후에는 학생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히 문법이나 표현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었다.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했지만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가끔은 뉴스에 나오는 딸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넌 결국 네 자리를 찾아갔구나.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새 차도 고급 브랜드 옷도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늘 말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잃었던 시간들로부터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견뎠는지를 보세요. 가을이 찾아올 무렵 그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7개 언어를 말하는 웨이터 장학금의 수혜자였던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교수님, 저도 드디어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그날 당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도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밤이 깊어가자 창밖으로 불빛이 번졌다. 서울의 소음이 여전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그 모든 소음 속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존엄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지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의 사건으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녀가 강단에서 했던 말처럼 사람들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존엄을 세우려 노력했다. 그리고 서울의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는 그 밤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한 여성이, 한때의 웨이터가 권력과 편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설득했던 그 밤. 그 기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민지은은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저는 그날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인용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용기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그날 이후 한국 사회에 남은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메시지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잊기 쉬운 인간의 존엄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외모나 직업, 상황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시련을 주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민지은의 이야기처럼 진심과 품격은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감과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이야기, 현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